오늘은 미국 사법계에 큰 충격을 남긴 알렉스 머덕 살인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을 넘어 권력, 특권, 그리고 현대 사법 시스템의 여러 측면을 조명하는 중요한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알렉스 머독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수세대 동안 법조계를 지배해온 유명한 머독 가문 출신의 변호사였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증조부 모두 지역에서 저명한 변호사이자 정치인이었으며 알렉스 역시 그 명성을 이어받아 지역 검사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했던 이력과 명성 뒤에는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2021년 6월 7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날 알렉스 머독은 자신의 집 근처에서 아내 마거릿 맥컬리프 머독과 아들 폴 머독이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되었다고 신고했습니다. 당시 그는 아내와 아들이 자신의 사냥용 산탄총으로 총격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현장에 없었으며 알리바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복잡한 양상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주요 증거는 폴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영상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전 녹음된 이 영상에는 알렉스의 목소리가 명확히 포착되어 있었으며 이는 그가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특히 영상에서 들린 알렉스의 목소리는 그가 주장한 알리바이와 완전히 배치되었습니다. 수사진은 알렉스의 초기 진술과 실제 동선 사이에 여러 불일치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사건 발생 당시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고 약물 복용으로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주장했지만 이러한 설명은 배심원단의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변명은 그가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비춰졌습니다. 그렇다면 알렉스 머독이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살해할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복합적인 동기들은 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를 제공했습니다. 가장 큰 동기는 재정적 압박이었습니다. 2019년 알렉스가 타고 있던 보트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인한 법적 분쟁과 막대한 보험료 문제가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가 관리하고 있던 가족의 자금에서 다년간에 걸쳐 금전을 유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재정적 압박이 가중될수록 그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그의 약물 중독 문제였습니다. 알렉스는 장기간 오피오이드와 다른 강력한 약물을 남용해왔으며 이는 그의 판단력과 인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약물 문제는 그의 직업적, 개인적 삶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과거 다른 의심스러운 사건들과의 연관성이 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18년 가사도우미 글로리아 세터필드가 머독 가운의 집에서 사망한 사건이 재조명되었습니다. 그녀의 사망은 계단에서 추락한 사고처럼 보였으나 그녀의 유가족은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2015년에 발생한 스티븐 스미스 변사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19세였던 스미스는 해안도로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당시 알렉스 머독의 아들 버스터가 용의자로 지목되기도 했으나 충분한 증거가 없어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알렉스 머독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직접적인 연계는 입증되지 않았지만 머독 가문과 관련된 미해결된 사건들이 점차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2021년 10월 알렉스 머독은 마침내 아내 살해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2023년 1월부터 시작된 재판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폴의 휴대전화 영상, 재정적 증거, 알렉스의 거짓 진술 등 다양한 증거를 제시하며 그의 유죄를 입증하려고 있습니다. 반면 알렉스의 변호인 팀은 그의 약물 중독 문제를 강조하며 그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가문의 권력과 영향력을 바탕으로 사건을 막으려 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2023년 3월 2일 배심원단은 알렉스 머독에게 아내 살해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며칠 후 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되었고 그는 결국 2건의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머독 가문의 수많은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사법정지가 실현된 역사적인 문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알렉스 머독 사건은 단순한 살인사건을 넘어 우리 사회에 여러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첫째,
이 사건은 지역사회의 권력 구조가 사법 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수세대 동안 지역을 지배해온 명가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사법 시스템이 공정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둘째,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을 각인시켰습니다. 간단한 휴대전화 영상 한 편이 복잡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는 현재 수사에서 디지털 포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셋째, 약물 중독과 정신건강 문제가 개인과 가족 전체에 미칠 수 있는 파괴적인 영향을 시사했습니다. 알렉스의 약물 문제가 그의 범행을 정당할 수는 없지만 이 문제가 어떻게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더 큰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한 명의 변호사가 왜 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깊은 철학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법을 집행하고 정의를 이루어야 하는 사람이 오히려 법을 파괴하고 불의를 저지를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남겼습니다. 현재 알렉스 머독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그의 가문은 수많은 민사소송에 시달리며 명세와 재산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여전히 큰 슬픔 속에서 살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영구적인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알렉스 머독 사건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법학생들이 연구하고 사회가 논의할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남긴 교훈들을 통해 우리는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법의 눈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원칙이 특권과 권력 앞에서도 어떻게 지켜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 포커스 주목할 사건입니다. 교도소의 철옹성 신화를 깨뜨린 대담한 탈주, 그리고 그 뒤를 쫓는 장기 수색전, 이른바 리처드 맥네거 탈옥 사건을 집중 분석해드립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입니다. 리처드 맥네거, 중범죄로 수감 중이던 그는 치밀한 준비, 냉정한 판단, 그리고 끈질긴 생존력으로 교정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단순한 탈주가 아니라 준비된 실행과 반복되는 은신, 그리고 도주의 동선까지 하나의 시나리오처럼 전개된 이 사건은 당시 지역사회를 충격에 빠뜨렸고 법집행기관에 뼈아픈 과제를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첫 번째 포인트는 환경을 역이용한 치밀함입니다. 맥네거는 교도소 내 통행 패턴과 교대 시간, 감시 사각지대를 오랜 시간 관찰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비 인력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구간, 카메라의 회전 주기, 간헐적 점검의 빈틈을 묶어 탈출의 분단위 타이밍을 끌어낸 것입니다. 특히 단일 경로가 아닌 복수의 우회로를 미리 설정해 변수가 생겨도 즉시 경로를 전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도구와 위장의 결합입니다. 맥네거는 제한된 수감 환경 속에서도 즉흥적 도구를 고안해 물리적 장벽을 우회했으며 외부로 나온 뒤에는 평범한 노동자 차림 혹은 계절에 맞춘 레이어드 복장으로 인파 속에 녹아드는 전력을 택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색상, 단정한 동선, 그리고 짧은 체류, 바로 보이지 않기 위한 기술이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현금, 식량, 숙소의 3요소 관리입니다. 도주범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한계는 생존 자원입니다. 그는 소액 현금을 분산 보관하고 대도시간인 교회의 상권을 통해 신료를 조달했으며 숙소는 숙박업소 대신 공공장소와 단기 임시처를 교차 이용하는 방식으로 추적의 패턴화를 피했습니다. 카드 사용을 최소화하고 휴대전화 전원을 장기간 차단하는 등 전자적 흔적을 줄인 점도 눈에 띕니다. 그렇다면 수색은 어떻게 전개됐을까요? 초기에는 교정시설 주변과 인접 도로를 중심으로 봉쇄망이 형성됐습니다. 이후 신고와 CCTV 단서가 포개지며 동선이 그려지자 수색 범위는 교외의 녹지, 하천변, 폐창고 등으로 확장됐습니다. 열화상 드론과 기동 타격대, 그리고 지역 경찰과 보안 기반이 합동으로 포위망을 압축하는 전술이 동원됐습니다. 핵심은 속도전이 아닌 지속 압박이었습니다. 식량 보급로를 끊고 은신 가능 지점을 반복 스캔하며 새벽 시간대 기습 점검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체력과 심리의 소모전을 유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사회의 역할도 컸습니다.
주민신고가 결정적인 추적의 실마리를 제공했고 상점가의 CCTV 협조, 물류창고 출입기록 공유, 대중교통 카드 데이터의 이상 패턴 감시 등 공동체 기반의 정보 네트워크가 가동됐습니다. 한 명의 대담한 탈주가 사회적 레이더를 깨운 순간이었습니다. 사건의 분기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패턴의 탄생입니다. 아무리 치밀한 위장이라도 생존은 반복을 낳습니다. 특정 요일의 이동, 특정 시간대의 식료 조달, 특정 거리의 보행 반경. 수사당국은 흩어진 정황을 시간축으로 재배열하고 지리정보 시스템 분석으로 고정 밀착 지점을 도출했습니다. 결국 포위망이 충분히 좁아졌을 때 잠복과 기습 검문을 결합한 현장 작전이 성과를 냈고 긴 도주는 끝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교정시설 보완, 교대 시간의 공백 최소화, 다층 감시망 구축, 카메라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합니다. 특히 외주, 물류, 보수인력 출입 절차 표준화가 핵심입니다. 디지털 흔적 관리, 수배 체계는 여전히 카드 통신 데이터에 의존합니다. 현금 위주의 도주에 대응하려면 현장 신고와 지역 네트워크를 결합한 아날로그형 정보 수집이 병행돼야 합니다. 지역 협력 모델, 주민신고 인센티브, 상가 CCTV 연동, 야간 순찰 협업 등 민관 합동 모델의 상시화가 필요합니다. 언론 보도 윤리, 과도한 미화나 과장 대신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에 초점을 둔 정보 제공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대목은 심리전입니다. 도주범은 끊임없이 보지 못하게 움직이고 수사팀은 보이게 만들기를 시도합니다. 이 대치에서 중요한 건 예측 가능한 루틴을 만들도록 압박하는 것. 출입 봉쇄, 세류 공간 정비, 단속의 가시화는 심리적 피로를 가중시키며 작은 실수를 유발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바로 그 작은 균열이 체포로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철과 벽, 카메라와 드론이 늘어나는 시대에도 사람의 촘촘한 관찰과 협력 없이 완벽한 안전은 가능한가? 답은 분명해 보입니다. 기술은 도구이고 안전은 관계로부터 완성됩니다. 감시의 강화 못지않게 신뢰의 회복과 그리고 공동체의 참여가 재발 방지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리처드 맥네거 탈옥 사건을 통해 본 탈주와 수색 그리고 시스템의 과제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분석이 우리 사회 안전망을 점검하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이슈 포커스. 러시아 탄광에서 발견되었다는 8억 년 전 미라 주장. 사실은 무엇일까요? 검증 포인트와 과학적 배경, 유사 사례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립니다. 러시아의 한 탄광에서 8억 년 전으로 추정되는 미라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연대, 그리고 인간과 같은 형상이라는 주장까지 더해지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과연 이 보도 사실일까요? 오늘은 시간의 두께를 가르는 듯한 이 이야기를 다각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장 요약과 핵심 쟁점. 먼저 알려진 주장을 간략히 정리합니다. 장소는 러시아의 한 탄광. 광부들이 깊은 지층에서 인체를 연상시키는 형상을 발견했다는 주장입니다. 연대는 무려 8억 년 전, 고생대 이전 선 캄브리아 누대에 해당하는 시기로 알려졌습니다. 형태는 미라 또는 석화된 인체에 가깝다고 묘사됩니다. 이 주장에는 세 가지 핵심 쟁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8억 년 전 현생 인류는 존재했는가? 두 번째, 인체와 유사한 형상이 자연작용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은? 세 번째, 실제 과학적 검증, 즉 연대 측정, 조직 분석이 이루어졌는가? 과학적 배경 체크포인트. 첫째, 인류의 연대입니다. 현재 과학계의 정설에 따르면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의 등장은 대략 수십만 년 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8억 년 전은 다세포 생명체가 막 다양화되기 전수의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즉, 사람 형태의 미라가 8억 년 전 지층에서 발견될 가능성은 과학적으로 극히 낮습니다. 둘째, 지질학적 형성입니다. 지층의 나이는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 화석 분포, 지층 대비 등을 통해 추정됩니다. 만약 8억 년 전 지층이라면 그 안에서 인간과 유사한 고등 생명체의 화석을 찾는 것은 현 지식으로는 모순에 가깝습니다. 셋째, 보존 상태입니다. 유기 조직이 수억 년 동안 원형에 가깝게 미라 형태로 유지되려면 산소, 미생물, 열, 압력 등 다양한 환경을 모두 극적으로 회피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석화, 광물 대치, 흔적 화석으로 남는 경우가 더 일반적입니다. 미라라는 표현 자체가 고건조 환경에서 수백, 수천 년 규모로 보존된 인체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가능성 1. 페리도리아, 자연 형상, 그리고 파레이돌리아, 착시. 지질학에서 바위나 광물의 침전, 균열, 산화, 환원 자국이 우연히 생물체의 윤곽과 비슷해지는 현상은 낯설지 않습니다. 특히 퇴적암의 층리와 광물의 결, 광물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색 대비가 사람의 얼굴, 팔다리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인간인지가 패턴을 과도하게 인식하는 착시, 파레이돌리아와 결합하면 인체 화석처럼 오해될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현장 증언만으로는 판별이 어렵기 때문에 정밀 분석이 필수입니다. 가능성 2. 산업 현장의 유물, 조형물 또는 2차 이동. 탄광은 다양한 중장비와 자재가 드나드는 공간입니다. 과거의 조형물, 마네킹 파편이 공업용 소재가 훼손되며 흙과 광물질로 덮이며 석화된 인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부 지층에서 떨어져 내려온 2차 이동 물체가 깊은 곳에서 발견되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현장 맥락과 유물의 출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검증 절차,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진위를 판별하려면 다음 절차가 필요합니다. 시료 채취와 비파괴 검사를 병행합니다. 표면 스캔, CT, 엑스레이로 내부 구조, 뼈, 조직, 공극을 확인합니다. 조직학, 화학 분석을 통해 탄소 기반 유기물인지 광물 대치가 진행된 석화물인지 판별합니다. 연대 측정은 문맥이 중요합니다. 대상 자체의 절대 연대, 예를 들어 방사성 탄소 연대는 수만 년 단위까지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대상이 놓여있던 지층의 연대와 대상의 재료 연대, 목재, 섬유 등이 불일치할 경우 2차 매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현장 기록, 좌표, 지층 단면, 주변 화석 광물 조성, 공사 기록을 확보해 과학적 연현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동료 평가, 학술지 게재, 공개 데이터로 독립 경증을 허용합니다. 과거에도 고대 인체 화석이나 석화된 인형, 신체 보도가 화제를 모았습니다. 상당수는 자연 암석이 인체처럼 보인 경우, 공업용 인형 파편이 오인된 경우, 또는 장신구, 유물의 연대와 지층 연대가 뒤섞인 해프닝으로 결론났습니다. 이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말해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놀라운 주장은 놀라운 증거를 필요로 하고요. 그 증거는 공개 검증을 통해서만 리를 얻습니다. 정리하면 8억 년이라는 연대와 미라라는 표현은 현행 과학 지식과 충돌합니다. 인체와 유사한 형상이 우연히 만들어졌거나 산업 현장의 물체가 오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실제 인체 기원의 시료라면 지층 연대와의 불일치를 설명하는 2차 이동, 훼손, 매월 시나리오가 반드시 제시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의 분석 보고서와 동료 평가가 공개되어야만 발견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를 접하실 때 다음을 확인해 보세요. 출처, 학술지, 연구기관, 박물관의 공식 발표인지, 데이터, 스캔 이미지, 화학 성분표, 연대 측정값이 있는지, 재현성, 독립연구진이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는지, 문맥, 사진만 제시되고 현장 기록이 부재한지, 언어, 충격, 미스터리, 금지된 역사 등 선정적 표현이 주를 이루는지. 오늘의 결론입니다. 러시아 탄광 8억 년 미라 보도는 과학적, 지질학적 상식과 상당한 괴리가 있고 현 단계에서 사실로 단정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향후 공신력 있는 자료가 공개된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는 지난 9년간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충격적인 미제 사건,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2016년 5월 28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리의 한 아파트에서 신혼의 꿈을 꾸던 한 쌍의 부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전민근 씨와 최성희 씨. 결혼 6개월 만에 닥친 이 비극은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 큰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당시 34세였던 전민근 씨는 식당을 운영하던 평범한 남성이었고 33세의 최성희 씨는 직장 생활을 하던 희망찬 신혼녀였습니다. 두 사람은 2015년 11월에 결혼하여 신혼 살림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16년 5월 27일 오후 10시쯤 최성희 씨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5시간 뒤인 새벽 3시, 전민근 씨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인 5월 28일 밤 11시, 전민근 씨가 엘리베이터 CCTV에 포착되었고 5월 29일 새벽 3시에는 최성희 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이후 두 사람은 완전히 흔적을 감추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내 21개의 CCTV를 모두 분석했지만 두 사람이 아파트를 나가는 모습은 단 한 차례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21개의 CCTV가 설치된 아파트에서 두 사람이 어떻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단서들이 나타났습니다. 최성희 씨의 직장 동료들은 5월 29일에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남편 전민근 씨가 대신 전화를 받아 당분간 출근하지 못한다고만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말을 한 후로 두 사람은 영원히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전민근 씨의 동업자도 5월 28일 이후 그가 식당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전개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전민근 씨의 전 여자친구였던 장 씨였습니다. 장 씨는 신혼부부 실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장 씨는 신병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외로 도주했다는 설도 있고 다른 이유로 입건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사건은 미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두 사람의 가족들은 여전히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습니다. 보험 해약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기자회견을 통해 진실 규명을 호소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명쾌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 사건을 넘어 우리 사회의 수사 시스템과 법률의 문제점을 드러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CCTV가 21개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흔한 일이 아닙니다. CCTV만으로는 사건의 전 모습을 밝혀낼 수 없다는 한계를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유력 용의자가 지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병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 법률 체계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해외 도주 용의자 신병 확보를 위한 국제 공조 수사의 한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9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의 진실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그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이 세상에 없는 것일까요? 수많은 의문 속에서 저희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계속해서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수사 시스템을 개선하고 국제 공조 수사를 강화하며 실종자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신혼 부부 실종 사건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도록 기억하고 진실 규명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도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함께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꼭꼭 실종되신 분들의 무사 귀가와 진실 규명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에 대한 보도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스터리 사건 파일입니다. 사건은 늦은 밤, 인적이 드문 광장, 중앙의 우뚝선 오벨리스크 주변에서 한 남성이 사망한 채 발견되면서 시작됩니다. 피해자는 지역사회에서 신뢰를 받던 문화재기금 운영 관계자. 외상 흔적은 제한적이었지만 사망 추정 시각 전후의 동선과 현장 배치가 매우 비정상적이었다는 점이 초기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 손목의 미세한 마찰 흔적과 바닥에 떨어진 미량의 석분, 그리고 시계가 멈춘 시간, 모든 것이 수수께끼였습니다. 핵심 인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피해자는 문화재 관련 기금 운영에 관여, 최근 대규모 보수 사업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용의자를 보면 용의자 A, 피해자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실무 책임자.
예산 배분을 놓고 갈등설이 제기됩니다. 용의자 B, 현장 관리 용역 업체 관계자. 사건 당일 야간 점검 면단에 이름이 있었지만 동선 기록에는 공백이 존재합니다. 용의자 C, 시민단체 소속 활동가. 오벨리스크 보수공사의 투명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각 인물은 피해자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고 사건 직전까지도 팽팽한 긴장이 감지됐습니다. 사건 경과. 사건 당일 피해자는 저녁 모임을 마친 뒤 단독으로 광장 인근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주변 CCTV는 광장 내부로 이어지는 주요 출입동선 일부만 포착하고 오벨리스크 바로 아래 구역은 사각지대. 목격자가 드물었던 시간대였기에 범인의 접근과 이탈은 짧고 치밀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듭니다. 경찰은 초기 감식에서 현장 훼손이 거의 없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격투 흔적이 희박했고 피해자의 소지품은 그대로. 강도나 우발적 범행보다는 목적성 높은 계획 범죄로 방향이 좁혀집니다. 결정적 증거. 미세 석분. 피해자 의복 하단과 신발 밑창에서 동일 성분의 석분이 검출됩니다. 이는 오벨리스크 주변 보수구역에서만 검출되는 특수 혼합 재료와 유사했습니다. 시간 단서. 피해자 손목 시계가 특정 시각에 멈춘 사실. 다만 실제 사망 시간과 몇 분의 오차가 있어 범인이 시각 혼선을 노린 연출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휴대기기 로그. 사건 전 피해자 휴대폰에는 특정 번호로부터 반복적인 부재중 전화가 남아 있었고 사건 직전은 메시지 삭제 정황이 발견됩니다. 동선 공백. 용의자 B의 야간 근무 기록에 짧은 공백이 존재하며 그 시간대가 사망 추정 시각과 일부 겹칩니다. 이들 증거는 개별로는 약하지만 조합할 때 특정 시나리오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수사와 공판. 수사당국은 자금 흐름과 공사 발주 내역을 정밀 추적합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 배분표의 수정 흔적, 이해관계자 간 비공식 만남, 그리고 현장 접근 권한을 가진 인물의 로그 불일치가 확인되지요. 특히 야간에 오벨리스크 주변의 안전 펜스가 한 차례 임시 해체된 기록이 포착되면서 내부 접근 가능성이 부각됩니다. 공판 단계에선 다음 쟁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동기, 예산 재편을 둘러싼 압박과 폭로 우려, 수단, 현장 지형과 조명 사각지대를 활용한 기습, 기회, 접근 권한과 사전 답사 정황. 검찰은 석분 성분 일치와 로그 공백을 축으로 범행 시나리오를 구성했고 변호인단은 현장 오염 가능성과 시기시각 오차 그리고 제3의 인물 개입 가능성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판결 및 여파. 재판부는 직접 증거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정황 증거의 유기적 결합을 근거로 주범에 대해 유죄를 선고합니다. 양형 사유로 계획성, 증거인멸 시도, 공공신뢰 훼손이 반영됐습니다. 판결 이후 문화재 보수 사업 전반에 대한 투명성 요구가 거세졌고 야간 현장 관리 체계와 CCTV 사각지대 개선, 출입 로그 위변조 방제 시스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미해결 쟁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범 여부. 현장 접근과 이탈의 효율성, 사후 정리 정황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공모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삭제 메시지. 피해자의 마지막 통화, 문자 내역이 완전히 복구되지 않아 결정적 동기 규명에 공백이 존재합니다. 시각 연출. 멈춘 시계가 우연인지 범인의 고의적 연출인지에 대해선 여전히 논쟁이 이어집니다. 도심의 상징물, 오벨리스크를 배경으로 펼쳐진 이번 사건은 구조적 허점을 파고든 치밀한 범죄였습니다. 남겨진 단서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현장에 있지만 우리가 보지 못한 사각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상 미스터리 사건 파일, 오벨리스크 살인 사건 정리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